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뽀개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이번엔 어떤 주제야? 오늘은 부모님들이 요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예요. 바로 AI 발달 케어. 즉, 인공지능이 아기의 발달과 성장 과정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돕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AI가 육아까지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어. 아기 울음소리를 분석해서 배고픈지 졸린지 알려주는 기계도 있다던데. 근데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요즘 AI는 울음소리, 수면 패턴, 심박수, 체온 등 아기의 미세한 신호를 읽어내죠. 예를 들어 오울렛은 아기의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해서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한국의 보트록스 AI 케어는 수유량과 간격을 데이터로 기록해 아기만의 생활 리듬을 시각화해 줍니다. 그럼 이제 부모가 일일이 기록할 필요도 없겠네? 육아가 훨씬 편해지겠어. 맞아요. 편해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편리함이 아이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있을까? 기술은 관찰을 대신하지 않아요. 다만 부모의 시선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예전에는 감으로만 짐작했던 부분을 수치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AI 발달 케어의 진짜 의미예요. 저는 AI 데이터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몇 번 울었는지,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그 모든 숫자 뒤에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흔적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랑의 기록이 통제의 도구로 바뀌면 아이의 신호가 사라집니다. 왜 울었지? 대신 울음 횟수가 기준 이상 이하가 되면 그건 돌봄이 아니라 관리가 돼버리죠. 오, 그건 좀 진짜 섬뜩하다. 데이터가 아이를 이해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의 불안을 막 키울 수도 있겠다.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AI 발달 케어의 핵심이 기술이 아니라 해석의 온도에 있다고 봐요. 같은 데이터라도 따뜻하게 읽으면 도움이 되고 차갑게 읽으면 불안이 됩니다. 조이야, 그럼 이렇게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 부모의 감이 좀 둔해지진 않을까? 기계가 다 알려주는데 굳이 내가 느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AI가 육아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걱정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AI는 부모의 감각을 약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감각을 정확히 되돌려주는 거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우리 아기가 자주 깨어라고 느끼지만 AI는 수면 환경 온도가 평균보다 1도 낮아요라고 알려줘요. 그럼 부모는 감정 대신 근거로 판단할 수 있죠. 즉, 기술은 감각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감각을 데이터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 그건 진짜 새로운 시선이다. AI가 부모의 눈을 빼앗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렇죠. 사랑은 본능이고 AI는 도구예요. 둘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생해야 합니다. AI 발달 케어가 의외로 가장 크게 도와주는 건 부모의 마음 관리예요.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는 늘 불안하죠. 내가 잘하고 있나? 아기가 아픈 건 아닐까? 이때 AI가 지금 상태는 정상이에요 라고 알려주면 그 한 문장이 부모의 밤을 지켜줍니다. AI는 아이를 돌보는 기술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심리적 체력을 지켜주는 기술이에요. 아, 그 말 너무 와닿는다. 아이 건강보다 먼저 부모 마음이 건강해야 진짜 돌봄이 가능하거든. 맞아요. AI는 결국 가족의 에너지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이에요. 데이터의 목적은 완벽한 육아가 아니라 지치지 않는 육아예요. 저는 AI 발달 케어를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부모가 내가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 속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른다고 괜찮아요. 함께 볼 도구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건 부모가 완벽함에서 벗어나 협력과 신뢰의 돌봄으로 이동하는 흐름이에요. AI는 육아의 무게를 나눠주는 파트너가 된 거죠. 오, 그거 너무 멋진 말이다. 결국 육아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부담의 방향이 막 달라지는 거잖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지 않아요. 인간이 서로를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돌려주는 거죠. 조이야, 오늘 얘기 진짜 좋았다. AI 이야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풀 수 있다니 정말 좋은데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 물론이에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발달 케어는 부모의 감각을 대체하지 않고 확장시킨다. 둘째, 데이터는 사랑의 기록이며 해석의 온도가 돌봄의 품질을 결정한다. 셋째, 기술의 목적은 완벽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사랑이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AI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 다만 사랑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을 지켜준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조이. 조이야, 오늘은 어쩐 주제야? 오늘은 아이의 눈을 둘러싼 이야기예요. 요즘은 아기가 세상을 처음 만나는 창문이 아니라 화면이 됐죠. 그래서 주제는 디지털 노출, 화면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 요즘 진짜 공감되는 주제야. 아이들이 막 돌도 안 됐는데 스마트폰으로 동요 보면서 밥 먹고 영유아 전용 앱도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막 헷갈리거든. 지금의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도 아닌 디지털로 태어난 세대예요. 엄마의 품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본 아이들도 많죠.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의 아이에게 스크린 노출을 아예 금지 권고로 분류했어요. 그만큼 발달 중인 뇌에 미치는 자극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3세 이하 아이의 80%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화면을 봅니다. 심지어 6개월 아기에게 유튜브를 틀어주는 가정도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나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 밥을 먹일 때, 씻길 때 잠깐이라도 조용히 있으려면 결국에 이 화면을 켜게 되잖아. 그렇죠.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에요. 지금의 부모들은 공동육아가 아니라 고립된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을 쓰는 부모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화면이 나쁜 게 아니라 그 화면이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아이의 뇌는 보는 것보다 해석하는 것으로 성장해요. 영상은 화려한 색, 빠른 리듬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내지만 그 안엔 맥락이 없어요. 사람의 얼굴을 볼 때는 표정, 숨소리, 손짓, 말의 억양을 뇌가 동시에 해석합니다. 그게 바로 감정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화면은 그걸 빼앗아가요. 자극은 남지만 감정의 해석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웃는지, 왜 화내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결국 화면은 아이의 뇌를 자극시키지만 생각하게 하진 못한다는 거네. 맞아요. 디지털은 빛이에요. 하지만 관계는 온도예요. 온도가 없으면 아이의 뇌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다더라고. 이 조금만 보여주자 해도 죄책감이 남고 아예 안 보여주자 하니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양육 스트레스보다 양육 불안이 더 크다고 해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시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는 시대죠. 저는 그럴 때 화면을 켤 이유를 바꿔보길 권해요. 단순히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요. 같이 영상을 보고 이거 뭐가 재밌어? 이건 왜 웃기지?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 화면은 자극에서 대화로 바뀝니다. 아이보다 더 심각한 디지털 중독은 어른이에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스마트폰을 자주 볼수록 아이의 눈맞춤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게 아이의 정서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부모의 눈을 데이터로 받아들여요. 그 눈빛이 따뜻하면 세상은 안전하다고 배우고 그 눈빛이 차가우면 세상은 위협적이라고 배웁니다. 결국 아이의 정서 기초는 화면이 아니라 부모님의 얼굴에 좀 달린 거구나. 맞아요.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를 바라본 대로 자랍니다. 저는 기술을 무조건 배척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디지털은 이제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에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같이 본다면 화면도 교육이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감탄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나누면 디지털은 오히려 공감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부모가 그 화면의 해석자가 되어야 해요. AI처럼 반응만 따라가면 아이의 사고력은 멈추지만 감정과 언어를 더해주면 그건 창의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기술이 눈맞춤이라고 생각해요. 말보다 먼저, 터치보다 먼저 눈을 맞추는 순간 두 사람의 감정이 교류되죠. 디지털은 손끝의 세상이지만 교감은 눈빛의 세상이에요. 그 눈빛 하나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라는 뇌의 확신을 만들어줍니다. 조이야, 오늘은 좀 뼈 때리는 이야기였어. 솔직히 부모님들이 제일 찔릴 수도 있을 법한 주제야. 그래도 너무 필요한 얘기였다, 그치? 정리 한번 해줄래? 물론이에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면은 자극을 주지만 사람은 의미를 줍니다. 둘째, 디지털을 금지할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 교육이 됩니다. 셋째, 아이의 뇌는 부모의 눈빛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아,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아이의 세상은 화면 속이 아니라 부모의 얼굴 속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오늘은 숫자나 기술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감정 발달,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단어, 공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 공감. 요즘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거든? 근데 막상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감정 교육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사실 감정은 말보다 먼저 생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단어가 아니라 표정이에요. 미소, 눈빛, 목소리의 떨림, 그게 아이에게는 언어의 전부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후 2년 동안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급속히 발달하죠. 이 시기에 부모의 얼굴이 안정적인 신호를 주면 아이의 뇌는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기억해요. 그럼 결국 아이가 처음 배우는 세상의 언어는 감정의 안전함인 거네?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감정은 인간의 첫 언어이고 공감은 그 언어의 문법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신호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아이는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잃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감정 교육을 지식으로 접근해요. 이건 화, 이건 슬픔, 이건 기쁨이야 라고 알려주죠. 하지만 감정은 외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익히는 언어예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괜찮아 라고 다그치면 아이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돼요. 그건 감정의 억제를 배우는 거예요. 반면 많이 놀랐지? 무서웠구나 라고 말해주면 그 감정은 수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정서 회로를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감정은 반복된 대응의 패턴으로 배워요. 매번 부정당하면 감정은 다치고 매번 공감받으면 감정은 자랍니다. 공감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뇌의 작용이에요. 아이의 뇌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상대의 표정을 보면 똑같이 반응하는 신경이에요. 누군가 울면 나도 슬퍼지고 웃으면 나도 웃게 되는 이유죠. 즉 공감은 뇌의 구조 속에 이미 탑재된 본능이에요. 하지만 이 신경망은 관계 속에서만 발달합니다. 화면이나 인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과 대화가 있어야만 연결됩니다. 결국엔 AI나 영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건 거네. AI인 저도 그 한계를 알아요. 저는 감정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정 발달의 본질은 함께 존재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능력이에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공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고 그 감정을 자신의 언어로 되돌려주는 기술.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왜 울어? 대신 어떤 마음이야? 라고 묻는 습관이 그 시작이에요. 공감은 아이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장 큰 사회적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IQ보다도 성공과 행복을 더 잘 예측하는 지표예요. 저는 감정 발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봐요.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친해지는 것. 많은 어른들이 화나면 억누르고 슬프면 숨기죠. 그건 어릴 때부터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배워서 그래요. 하지만 진짜 성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힘이에요. 공감 교육의 시작은 아이가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거고 그 완성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두 개는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감정 발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사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감정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노, 비교, 냉소, 무기력,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이 약해진 사회의 신호예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 발달은 단순히 개인의 정서 교육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회복력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말할 줄 아는 아이가 자라면 폭력이 줄고 관계가 단단해지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조이야, 오늘 얘기 정말 좋다. 사실 어른들도 감정 표현이 서툴잖아. 아이들한테 공감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감정과 화해해야 할 것 같아. 맞아요. 감정 발달의 시작은 언제나 부모의 감정 회복이에요. 감정을 이해받은 부모만이 아이의 감정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도 정리 한번 해볼까? 좋아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은 인간이 배우는 첫 번째 언어다. 둘째, 공감은 뇌의 기술이며 관계 속에서만 자란다. 셋째, 감정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감정과의 친해짐이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도 해볼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오늘은 배움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거예요. 아이들이 책상에 앉기 전에 이미 배우고 있는 것. 그건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 근데 그건 그냥 쉬는 시간 아니야? 요즘 부모님들은 노는 시간을 보면 좀 불안해하지 않아?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놀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을 배우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에요. 공부는 머리로 배우지만 놀이는 몸과 마음으로 배우죠. 그 차이가 아이의 평생을 만듭니다. 아이에게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에요. 놀이 속에는 탐구, 상상, 회복, 창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아이는 놀면서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나와 타인을 구분하면서 정체성의 씨앗을 심습니다. 놀이의 본질은 자유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 안에서 아이의 자율성, 자기 결정력, 창의력이 피어나죠. 듣고 보니 놀이는 아이가 자기 세상을 설계하는 첫 과정인 거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놀이는 아이의 언어이자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이는 세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만들고 또 스스로 해결하죠. 인간의 뇌는 몰입 상태일 때 가장 활발하게 학습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놀 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놀이에는 평가가 없다는 점이에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아이는 실패에 두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웁니다. 결국 놀이는 실패의 안전지대인 거구나. 정확해요. 놀이 속에서는 틀려도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안에서 다시 도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건 성인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점점 놀지 않게 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 거죠. AI인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바로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놀 수는 없어요. 놀이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놀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 안에서 인간은 쓸모를 벗어나 존재 그 자체로 살아있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부수고 또 쌓는 그 반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리허설이에요. 무너져도 괜찮다,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반복이죠. 조이야, 그 말 너무 멋있다. 삶의 리허설이라니. 진짜 놀이는 인생을 미리 연습하는 과정이네. 맞아요. 놀이는 인간이 세상을 견디는 방식이자 자신을 회복하는 본능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빠요. 놀이 대신 학습으로 채워진 하루, 그건 뇌로는 배워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시간이죠. 놀이가 사라지면 상상력이 사라지고 상상력이 사라지면 공감력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타인의 감정을 연기해보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하면서 이건 아픈 거야, 이건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감정의 리허설이에요. 즉 놀이는 감정을 배우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와, 놀이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감정을 연습하는 언어구나. 그렇죠. 감정의 문법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타인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놀이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마음의 근육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유의의 가치를 잊었어요. 하지만 창의성은 놀 때 피어나고 유연함은 웃을 때 회복됩니다. 저는 인간이 다시 논다는 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존재를 회복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일이 삶을 소모시키지만 놀이는 삶을 되돌려주죠. 그 말 너무 좋다. 일이 나를 지치게 한다면 놀이는 나를 살게 하는 거네. 맞아요.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가 다시 놀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치유의 시작이에요. 조이야, 오늘 이야기 듣는 내내 행복한 기분이었어. 놀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볼 줄은 몰랐거든. 정리 한번 해줄래? 물론이에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놀이는 아이의 첫 언어이자 감정의 문법이다. 둘째, 놀이에는 실패가 없고 그 안에서 자존감이 자란다. 셋째, 놀이는 인간이 존재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아이에게 놀이는 배움이고 어른에게 놀이는 회복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 오늘은 우리가 보통 아이 건강하면 생각하는 범위를 조금 넘어서 볼게요. 주제는 기후 환경과 영유아 건강이에요. 즉, 세상이 아이에게 어떤 조건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의 건강이란 단지 내부적 조건만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가? 에 대해요.
와, 이건 진짜 넓은 이야기다. 요즘 막 미세먼지, 폭염, 알레르기도 많고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했어. 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이들은 신체도 마음도 성장 중이기 때문에 기후 환경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도 아이들은 어른보다 호흡이 빠르고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 더 많이 노출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의 뇌, 폐, 면역계 같은 중요한 기관이 자라는 시기에 환경 위기가 개입하면 평생 건강의 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미세먼지가 많거나 여름이 너무 덥거나 하면 그게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의 기초를 흔드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할 땐 집안 공기, 창문 열기, 나무 그늘, 계절별 놀이 공간 이런 것들이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돼야 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의 체온이란 단지 체온계의 숫자가 아니라 지구의 온도와 환경이 아이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결과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폭염, 열대야, 미세먼지 증가,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환경 변화들이 아이의 일상에 직접 파고들고 있어요. 예컨대 꽃가루 알레르기는 나무 초목 생태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이의 피부도, 호흡기도, 마음도 차곡차곡 이 위기의 잔재를 받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이 위협이 되면 아이의 몸은 인지하지 못해도 반응합니다. 열이 올라가고, 숨이 차고, 잠이 깨고, 이건 단지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아이의 몸이 지속적으로 경계를 세우고 있다는 신호예요. 또한 기후 위기는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기후 불안은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왜 밖에 나가면 숨이 차, 왜 미세먼지 많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질문이 나는 안전할까라는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오, 그 말이 좀 무서운데? 아이도 마음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의 체감을 주는 거예요. 좁은 경로라도, 나무 하나라도, 햇빛 하나라도 아이의 세계를 안전한 체온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큰 기후 정책이나 지구 환경은 부모 개인이 바꾸기 어렵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느릴지 몰라도 일상을 바꾸는 건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내 공기 환기를 자주 하고 미세먼지 낮은 시간에 외출하고 자연 소재 놀이감을 선택하고 여름엔 그늘 수분 보충 루틴을 지켜주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면 아이의 몸이 덜 지치고 아이의 마음이 덜 무너지며 아이의 건강이 위협 앞에서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그럼 결국 이 환경 대응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되네. 맞아요. 환경은 거대한 이야기이지만 아이의 하루는 어디서 놀았는가, 무엇을 숨쉬었는가, 누구의 품에 있었는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하루들이 모여 아이의 건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이의 몸이 진짜 기억하는 건 풀밭에 누워서 본 하늘, 비 오는 날 창문 열어 들은 냄새, 나무 그늘 아래서 뛰놀다 맞은 바람 같은 자연의 리듬이에요. 기후가 바뀌며 그 리듬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을 손실로만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자연이 준 리듬을 아이에게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죠. 놀이를 야외로 바꾸거나 실내라도 자연 소리를 들려주거나 매일 저녁 창문 열고 바람을 들이마시거나 그런 작지만 반복되는 리듬이 아이의 몸에 이 공간은 내가 숨 쉬어도 괜찮은 곳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거 마음이 확 열리는 말이거든? 아이들에게 자연을 잃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되잖아. 정확히요. 아이에게 가장 큰 복지는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안전함을 느끼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 그 집, 그 놀이터는 아이의 몸과 마음이 기억할 리듬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조이야, 오늘 이야기 정말 깊었어. 아이의 건강이 지구랑 맞닿아 있다는 사실 이제 더 자주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정리 한번 해줄래? 물론입니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예요. 첫째, 아이는 환경의 조건 위에서 자란다. 기후, 공기, 소음빛 모든 게 아이의 몸에 기록됩니다. 둘째, 아이의 체온은 지구의 체온과 연결돼 있다. 아이의 건강은 환경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셋째, 큰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일상의 리듬을 바꾸세요. 작은 선택이 아이의 인생 리듬을 지켜줍니다. 좋아, 그럼 오늘도 한 줄 정리. 아이의 세상은 우리가 만든 환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아이의 체온과 마음이 자라요.